뭐 전체적인 흐름은 오늘은 이제 미국에 초점을 맞춰서 미국의 세계 전략과 한미 동맹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 제1강은 그때도 미국을 다루긴 했지만 미국의 패권과 또 이에 대한 도전의 움직임들, 그래서 중국을 비롯해서 러시아라든지 또 여러 브릭스 국가들이 미국의 세계 패권에 어떻게 도전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뤘고요. 오늘 다루는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미국의 세계 전략과 한미 동맹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제일 먼저 살펴볼 거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쟁점되는 부분들은 이제 중후반부터 나오고 전반부는 좀 가볍게 한미 동맹 이전의 한미 관계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룰 때 이제 그 한중 관계나 한일 관계는 상당히 복잡한 게 지정학적으로 붙어 있는 나라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를 살펴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한미 관계나 한러 관계는 뭐 역사가 짧아가지고 또 이거 훑어보는 게 의미가 있고, 또 우리는 한미 동맹을 얘기하지만 어떻게 해서 북한과 미국이 적대 관계에 있었는지, 적대 관계가 만들어졌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괄적으로 한미 동맹 이전의 한미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네 번째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대략 한 50% 정도는 이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의미를 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30%는 이제 쟁점에 관한 부분들, 도대체 한미 동맹 또는 이제 그 이전에 뭐 한중 관계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쟁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한 20% 정도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배정을 한 거는 실제로 우리가 심지어 전문가들조차도 논쟁을 할 때 보면은 팩트가 틀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면은 상당히 이제 딴 얘기,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이제 뭐 TV 토론에 잘 부르지 않아서 안 나가지만 예전에 많이 나갔을 때는 제가 토론에 나가면 상대방 학자가 되게 겁을 많이 먹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팩트에 굉장히 강한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이념적이거나 뭐 이런 거를 강조하기보다는 일단 팩트에서 이제 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가치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게 6시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앞에 부분에서 쟁점을 다루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한미동맹 이전의 한미관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관계의 첫 출발은 1966년에 7월에 있었던 민간 상선인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셔머너 사건은 북한에서는 이제 김일성 주석의 할아버지가 이제 이거를 격퇴시켰다 그래가지고 역사를 거기까지 올라가긴 하는데 뭐 그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과 미국이 처음으로 만난 거는 이제 바로 1866년 평양에서 제너럴 셔머너인데, 제너럴 셔머너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여기에 이제 항의하는 평양 시민들을 이제 무차별하게 이제 살상을 하면서 또 여기에 반발해가지고 이제 관민이 합심을 해가지고 제너럴 셔머너를 이제 불질러가지고 상당히 이제 좀 불명예스럽게 이제 후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5년 뒤에 제너럴 셔머너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군대가 이제 파견됩니다. 그게 바로 1871년도에 신미양요라고 부르는 겁니다. 강화도에 저일먼데 이제 초치진을 점령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미군 해병대 600여 명이 우리 조선 관군 3,000여 명을 완전히 무자비하게 학살해가지고 완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총지휘관이었던 어제언의 어떤 장군기, 그러니까 숫자 써있죠. 숫자기를 이제 뺏어가가지고 약탈을 한 우리로서 굉장히 굴욕적이긴 한데 대신 이제 신미양요 때 이제 미국에서 최초로 웨스트포인트 출신 장교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미국이 뭐 우리 조선군만큼은 아니지만 일정적으로 타격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이 신미양요 이후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일본을 개항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을 개항시키러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 1882년도에 제물포 조약이 맺습니다. 그래서 조미 통상 수호 조약을 맺는데 이걸 의의를 얘기한다면은 당시 청나라가 이 조선의 외교권은 청나라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청나라하고 미국하고 수호 통상 조교를 맺자고 얘기하는데 미국이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린 조선하고 맺겠다 그래가지고 조선하고 맺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청나라가 그러면 우리가 입회하겠다고 했는데 역시 그것도 거절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조선이 이제 최초로 자주적으로 이제 그 미함선에 올라가서 수호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1882년도에 당시에 이제 미국의 제미 대한제국 공사관이 개설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83년도에 이제 뭐 홍영식이나 민영익, 서광범 같은 사람들이 이제 파견되는 이런 사진이 저쪽에 나와 있죠. 그러다가 당시만 해도 이제 미국이 일단 그 페리호를 통해서 1858년이죠. 그때 이제 일본을 개항시킨 이후에 일본을 거점으로 해서 조선, 그 다음에 그 중국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은 일본대로 이 한반도, 대만을 병합할 야욕이 있었고 미국은 당시에 이제 미 본토에서 미국과 스페인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아시아에서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을 이제 먹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맺어진 것이 1905년도에 테프트 카스라 밀약입니다. 그래서 육군 장관 테프트하고 윌리엄 테프트하고 이제 일본 총리 겸 임시 외무대신 카츠라 따로가 협정을 맺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45년 이후에 한 60년대가 나중에 한참 뒤에 공개가 돼가지고 당시에 이제 미국하고 일본이 이런 밀약을 맺어서 필리핀과 조선을 이제 맞교환했다는 이런 것들이 밝혀지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1904년도에 대한제국의 여기 외부란데 외교 고문인 이제 스티븐스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대한제국 외교 고문을 맞으면서 동시에 주일 미국 공사가 서기관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1905년도에 한일 그 의정서가 맺어지자 한일합방 전이죠. 이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한국은 그 당시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다니는 바람에 이 사람이 이제 1908년도에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 항구에서 장인환과 정명훈이 이제 저격을 합니다. 근데 이 둘은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서로 모의한 것이 아니라 각자 이제 서로 암살을 기도했는데 장인환이 이제 저격을 했는데 실패했고 그래서 이제 스티븐스가 그 장인환을 이제 폭행을 가하시는 사이에 전명훈이 달려와가지고 이제 총을 쏴서 결국 며칠 뒤에 이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스티븐스 암살 사건이 한미 관계에서 이제 큰 하나의 파장으로 남은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민지 시대가 이제 전개되고 그 이후에 제1차, 제2차 대전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1943년도에 중국의 이제 그 장개석하고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처칠이 모여가지고 카이로 선언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키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945년 7월 26일 종전을 앞두고 영국, 미국, 소련 정상들이 만나서 포츠담 선언을 하고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1945년 8월 13일 날 포츠담 선언을 수락을 하고 내부적으로 수락하고 8월 15일 날 일왕 히로히토가 항복 조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제 실제 항복한 거는 그 뒤 일주일 뒤인 1945년 9월 2일 일본이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일왕이 항복 조서를 발표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정치범들 독립투사들이 석방돼서 나왔고 평양과 서울에 소련군이 8월 26일, 미군이 9월 9일 날 이제 진주하게 됩니다. 동맹 이전관. 그리고 이제 그 미군이 진주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9월 9일 날 진주했기 때문에 그 직전에
인공이 만들어져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했지만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조선인민공화국 해산을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인공이 주로 여원 형성의 중심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조선인민당 형태로 이제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12월 16일 모스크바에서 이 당시에 이제 삼국 외상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미국 제의로 한국을 이제 한반도죠. 남북한 분단되기 전이니까 이걸 이제 신탁 통치하에 두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바로 이제 1946년 5월 15일 날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영구 중단을 발표하게 됩니다. 휴회를 발표하게 되는데 다음을 약속하지 않고 휴회를 약속하자 이걸 틈타서 이제 6월 3일 이승만 대통령이 정읍 발언, 남한 단독 정부라도 먼저 수립하자라는 발언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바로 이제 그 앞서서 1940년 3월 5일 처칠이 미국 프린스턴 대학 연설에서 철의 장막이라는 연설을 했고 이듬해인 47년 3월 10일 트루만이 냉전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국제 정세를 읽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김구 선생이 이제 이 사진을 보면은 남북 협상을 위해서 38선을 넘고 있는 이런 장면이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1948년 8월 15일 남한 정부가 수립되고 미군정이 이제 그 앞서는 이제 그 8월 10일에 수립됐지만 그에 앞서서 7월 17일 날 행정권을 이제 이양하면서 사실상 미군정이 종료가 됩니다. 북한은 1948년 9월 9일 최고인민회 1차 회의를 열면서 북한 정권의 수립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9월 2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데 거의 마지막 폐회 직전에 북한 정권 수립을 알리는 이런 이제 공식 행사를 하게 됩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한미동맹이 이제 다가왔는데, 자,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미군정이 해산됐고, 여기서 이제 당시 미 24군단 7만 명이 주둔해 있었는데, 이 가운데 군사고문단 479명을 잔류한 채 미군이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50년 1월 12일, 그 유명한 에치슨9 발표가 있습니다. 에치슨9은 이제 딘 에치슨 국무장관이 소련과 중국의 영토해역을 저지르기 하기 위해서 미국의 방위선을 발표했는데, 여기 그림에 보면 아시겠지만 대만과 한국이 남한이죠. 남한이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휴전을 앞둔 1954년 7월 8일 그때는 이제 국무장관을 그만둔 딘 에치슨 국무장관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국 전쟁이 결국은 미국의 재무장 계획을 도왔고 이에 따라서 소련을 압도하는 전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서 영어 원문이 있는데 코리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했다라는 발언을 해가지고 당시 이게 이제 그 화제가 돼서 이게 이제 당시 한국 전쟁이 북침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침 유도설에 나온 배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에치슨9을 발표했고 에치슨9을 평가하면서 결국 한국 전쟁이 이제 미국의 전후 재군비의 이제 촉진제가 됐다는 것을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이 이제 벌어져서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당시 에치슨9 또는 에치슨 선언에 따르면 한국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사실은 이제 그 미군이 개입을 안 하는 게 맞는데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미국이 유엔 안보리를 이제 소집을 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 82호를 이제 발표해서 북한의 남침을 침략행위로 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침략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6월 27일 83호 결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원해야 된다고 결정하였고요. 그리고 7월 7일 날은 유엔 통합사령부를 설치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엔사 문제가 논란이 되는데 그 성격 문제가 이제 이때 84호에 담겨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많은 이제 인명살상이 있었고 미군 약 5만여 명을 포함해서 14만 명 정도의 미군 유엔군이 사망을 했고 중국군도 95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민간인 약 65만 명,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부상까지 포함한 겁니다만 사망자 한 58만 명, 북한도 한 53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상당하거나 사망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 전쟁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이건 한국뿐만이 아니라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정세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큰 타격을 받은 게 이제 중국이죠. 중국이 당시에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이후, 그다음에 대만을 이제 그 장개석이 대만으로 피신했기 때문에 대만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는데, 바로 이제 한국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대만 침공 계획을 이제 멈춥니다. 그러고 있다가 보니까 이제 유엔군이 적극 참전하면서 오히려 38선을 돌파하면서 북진을 하니까 그때 이제 중국 인민지원군을 편성을 해서 당시 이제 중국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정면에서 미국하고 붙기에는 힘이 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건국한 지 1년이 채 안 되는 나라입니다. 1949년 10월 1일 건국했기 때문에 국가 창립을 했는데, 이거를 바로 이제 미국하고 전면전을 벌이기에는 역부족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뒀을 때 북한이 미국의 손아귀에 들어간다고 판단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그때만 해도 겨우겨우 이제 소련을 이제 쫓아내가지고 이 동변철도를 장악하고, 대련이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 영향권 안에 있었는데, 그걸 이제 쫓아내면서 이 만주 지역을 장악을 했는데, 만약에 이 북한 지역까지 그 미군의 영향력까지 들어가게 되면 만주가 위험해진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중국이 공식 군대는 아니지만 인민지원군 형태로 해서 참전을 결정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초기에는 내전 형태로 발발했던 한국전쟁이 1950년 10월이 넘어가면서 이 국제전으로 바뀝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과 중국 인민지원군, 이름을 가진 중국과의 어떤 대결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기 한 1년 반 정도가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서로 살상을 벌이면서 영토 확장에 이제 그 둘러싸고 이제 싸움을 계속 했는데, 이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죠. 당시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지게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 각지의 분쟁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뭐 백선엽 회고로 이런 데 보면은 마치 백선엽 장군이 주도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자고 얘기했던 거로 나오는 그런 글도 있는데, 실제 제가 알고 있기는 그것보다는 당시에 이제 주한미군, 여기 파견됐던 미군 쪽에서 이대로 전쟁이 끝나게 되면 역시 이제 중국이나 북한군이 건재하기 때문에 한국을 지킬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한국은 적화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 쪽에 그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거를 요구해라. 그 조건으로 휴전을 너희들이 받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계속 휴전을 압박을 했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 상태로 휴전할 수 없다. 그래서 휴전을 거부하고 있었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방공포로 석방까지 했는데, 결국은 이제 미군 측에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얻는 조건으로 휴전을 수락하는 이런 타협안을 제시해서 결국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1954년 10월 1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 이듬해인 54년 11월 18일 발효가 됐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북신 통일을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신성모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뭐 아침을 서울에서 먹고 개성은 점심에서 먹고 뭐 저녁은 뭐 평에서 먹는다네, 아니면 그러니까 갔다 와서 다시 평에서 먹는, 이때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여기 아침은 개성에서 먹고 개성이 아침이네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전쟁 전에는 개성이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점심은 평양에서 먹으며 저녁은 신유에서 먹겠다라고 해서 신성모 국방장관이 그런 호언장담을 할 정도로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게 이제 자칫하면은 한국이 이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해 주면은 미국 백을 믿고 한국군이
북진할 수도 있겠다라는 위험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그 발효되기 전날 연도가 나오죠. 1954년 11월 18일 날 상호방위 조약이 체결됐는데 그 전날인 11월 17일 날 한미 합의 의사록이 채택됩니다. 그래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은 유엔 사령관이 보유한다라고 하는 이런 조건을 이제 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통해서 한국의 안보를 안전을 보장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 합의 의사록을 통해서 한국군의 무모한 북진을 또 억제하는 이런 이중성을 이제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은 이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표시에 보면, 저 뒤에 보면 이제 국립외교원에서 나온 그 용역 보고서입니다. 그 필자가 바로 전데요. 이게 이제 애석하게도 이게 비공개로 처리가 돼가지고 딴 건 다 판매하고 공개돼 있는데 제 거랑 그 다음 거 두 개만 이제 한미동맹에 관한 건데, 그거는 이제 비매품일 뿐만 아니라 비공개로 돼가지고 돼 있는데, 이제 닉슨 행정부 시기 주한미군 감축 협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핵심만 얘기한다면, 닉슨 독트린이라고 해서 아시아 안보는 아시아인 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미 국방부하고 국무부의 논쟁이 일어납니다. 당시 국방부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미 국방부는 뭐 북한은 이제 별거 아니니까 당시에 이제 2사단하고 7사단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2사단, 7사단을 전면 철수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미 국방부 입장이고, 미 국무부는 그렇지 않다. 지상군 7사단만 철수하고 2사단은 잔류시키자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지금 2사단 잔류하고 있죠, 지금도. 근데 이때 이제 논쟁은 뭐였냐면은, 핵심은 뭐냐면, 미 국무부는 실제로 북한의 위협 때문에 주한미군 2사단을 잔류시키자는 게 아니고, 만약에 주한미군을 전면 철수하게 되면 전자권을 한국군한테 돌려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지속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이런 그 한국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 2사단을 잔류시키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7사단만 철수하기로 해서 철수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국방부는 또 주장합니다. 2사단 중에서 다 필요 없으니까 1기 여단은 빼자.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백악관 키신저 국무장관은 이제 2기 여단이 다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결과적으로는 2기 여단이 존속을 했다가 나중에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이라크 파병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1여단이 파병돼서 지금 없습니다. 1기여단만 남아있죠. 지상군 1기여단만 남아있죠.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2기여단이 존속할 경우가 주한미국이 35,000명이 되는 건데, 현재는 이제 1기여단이 그 당시 이라크 전에 빠져나가서 한국 돌아오지 않고 바로 이제 미 본토로 가는 바람에 현재 28,500명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보면은 한 6,500명 정도 1기여단이 빠져나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뭐 표를 보시면 주한미군 감축은 뭐 보시면 알 거고, 여기 이제 그 서재정 교수라는 분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분이 이제 한미동맹은 영구화하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인데, 이걸 이제 영어로 쓴 거를 이제 번역한 책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한미동맹의 특수성, 보통은 이제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거는 뭐랄까요, 침략군들이 패배해가지고 주둔하는데, 우리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미국하고 전쟁한 것도 아닌데 왜 일본이 아닌 한국에 주둔했냐. 그것도 수만 명이, 그것도 60년 넘게. 더 나아가서 작전 통제권도 미군이 가지고 있는. 심지어 패전국가인 일본 작전 통제권도 미국이 가지고 있지 않죠. 일본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한국의 경우는 작전 통제권을 아직도 미군이 가지고 있냐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서재진 교수가 또 지적한 거는, 더 웃기는 건 뭐냐면, 미군을 감축하거나 작전 통제권을 한국에 되돌려받는, 환수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이 더 난리라는 거, 반대한다는 거죠. 만약에 미군 감축해야 된다고 주장하거나 작전 통제권을 환수한다고 주장하면 반미 정부로 몰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특이한 현상을 이제 서재인 교수가 박사 논문에서 쓰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북한 위협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국제 권력 관계나 국제 기구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결국은 이제
지정학적으로 본다면 당시 소련, 또 중국, 북한 간의 국방상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뭔가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 또 미국과 일본 간의 동맹 이런 게 필요하다. 먼저 이런 이제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분석을 했고요. 또 국내적으로는 당시 이제 1960년 이후에 군부가 이 장교 집단이라고 표현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료와 손잡고 군수 산업의 이권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이 1953년에 이제 체결돼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발효보다는 체결한 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결국 이 주한미군 또는 유엔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재 주한미 사령관이 4개의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한미 사령관, 또 하나는 유엔군 사령관,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한미연합사령관, 물론 1978년부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미군 선임장교라고 그래가지고 이 작전 통제권을 이제 운영하는데 한국 합참하고 미군의 이제 결국 이제 미군 사령관이죠. 주한미 사령관하고 공동의 논의 구조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하관계가 있죠. 근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양국 대통령이 합의하게 돼 있는데 결국은 이제 작전 통제권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입장이 바로 이제 미군 선임장교라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한미군 사령관, 유엔 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미군 선임장교 이 4개의 타이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에는 이 4개가 미군 사령관이 어떤 명령을 내리면 어떤 그 위상을 가지고 내리는지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편의적으로 주한미군 사령관이 됐든 유엔사 결국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안 됐다가 나중에 이제 전자권 전환 문제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됩니다. 더군다나 전자권 전환에서 평시작전 통제권, 전시작전 통제권 이세에 논란이 됐고 다시 이제 한미연합 유엔사 전자권 전환이 유엔 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건지 전자권을 아니면 한미연합 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건지에 대한 또 논란이 일어납니다. 당시 이제 결국 노무현 정부에서 이렇게 유권 해석이 됐는데 결국은 이제 1978년도에 한미연합사가 만들어지면서 1950년에 한국군으로부터 넘겨받은 작전 통제권을 1978년도에 한미연합사령관한테 이양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임한 걸로 된다면은 다시 또 문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유엔 사령관이 여전히 언제라도 다시 힘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일단 그 노무현 정부 때 일단락은 됐는데 지금도 이제 뒤에 다시 다루겠지만 최근에 한미동맹 관련된 또 핫 이슈가 이제 그와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미동맹 이중적 억제 기능은 하나는 이제 대남 군사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북 군사 행동을 억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 한국이 대북 전단을 풍선을 날리고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리자 유엔사가 북한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자제를 요청합니다. 왜냐면 둘 다 이제 정제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고 2022년 12월 26일 날 북한이 이제 그 드론 무인기를 이제 우리 쪽에 보냈죠. 그 강화도 쪽으로 해서 2개가 지나가고 하나는 용산까지 갔는데 이게 뒤늦게 이제 발견해가지고 우리 쪽에서 이제 여기 보복한다고 해서 우리 한국군이 또 드론을 북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때도 유엔사가 북한이 이제 남쪽에 드론 보낸 것도 정제협정 위반이지만 마찬가지로 한국군이 북한에 드론 보낸 것도 정제협정 위반이라고 해서 쌍방의 경고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이제 자세한 얘기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은 연평도 포격 사건 때도 당시 한국군이 이제 F-15K가 떠서 북한 지역에 폭격하려고 했을 때 유엔 사령관의 명의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비행기 떴는데 포탄을 실지 않고 가가지고 위협 비행만 하고 돌아온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이러니인데 작전 통제권을 이제 한미연합 사령관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국군이 마음대로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중적 억제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런 분들이 나중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면은 북한의 위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오플란 작게 뭐 5015부터 5027까지 그다음에 3대 한미 연습이라고 해가지고 키리졸브여라든지 녹수리 훈련, 뭐 그다음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뭐 비질런트, 뭐 K매우 훈련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일이 바뀌어가지고 뭐 일단 이런 훈련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의 세계 전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미국의 세계 전략은 특히 초기 전략은 먼러주의하고 마한의 이제 이른바 해양국가 노선이 미국의 외교 정책의 기본을 이룬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임스 멀로 미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그 유럽이 아메리카에 계속 간섭을 하니까 우리가 유럽에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도 남북 아메리카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라고 해서 이제 상호 불간섭 원칙을 미 의회에서 발표합니다. 이걸 이제 먼러주의라고 얘기하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내외 정책의 기조에 깔려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걸 먼러주의를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이제 고립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삼성 교수가 이제 아주 두꺼운 책을 써가지고 전혀 그렇지 않다. 고립주의를 표방한 거는 결국은 유럽 세력들이 미국 문제에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했지만 자신들은 끊임없이 팽창 정책을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북미의 그것도 이제 동부 지역의 중심에 있었던 미국이 점차 서부 지역으로 확장하고 더 나아가서 중남미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와이 왕국을 이제 점령하고 나중에 필리핀까지 들어가는 그게 이제 1850년대에 이제 페리 제독이 일본을 개항시키거나 이런 작업들도 결국은 미국이 절대로 고립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으로는 안 나가지만 중남미나 아시아 쪽으로 눈길 돌리면서 확장 정책을 취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러주의 두 가지 얼굴이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의 이제 특징은 이제 마한의 해양력 어떤 해양국가 노선입니다. 우리가 보통 대륙국가, 해양국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은 출발에서부터 사실은 미국 자체가 커다란 대륙이긴 하지만 미국의 대외 전략의 기조는 해양국가입니다. 해양국가에 관한 이제 책을 쓴 게 이제 그 알프레드 마한이라는 사람인데 이거는 이제 한니발과 로마의 전쟁에서 결국은 한니발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가지고 공격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거기서 이제 진이 다 빠져가지고 패배했다. 그 나폴레옹과 영국 간의 전쟁에서 나폴레옹이 영국한테 진 이유가 뭐냐? 결국 로마와 영국이 승리한 원인은 제해권 장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해권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는데 이 책을 이제 썼는데 이 책을 쓰는 바람에 영국에서 귀족 자기를 받습니다. 영국 여왕으로부터. 그 정도로 이제 영국을 제대로 평가했다고 얘기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마한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바로 이제 미국의 전략입니다. 미국은 해군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1980년대 들어와서 중국에 대해 영향을 미쳐가지고 류하청 제독의 이른바 도련 전략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냉전 그리고 이제 미국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세계 패권 국가는 영국이었기 때문에 영국의 이제 그 영향력이 미 대륙에 오지 못하게 하는 데 주로 관심이 있다가 결국은 이제 제1차 세계대전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영국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프랑스는 이제 독일의 점령을 당하고 영국은 엄청난 이제 공격을 받습니다. 독일의 공격을 받아서 상당한 파괴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뒷돈을 대준 나라, 무기를 대주고 자금을 대준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서서히 2차 세계대전기에 미국이 이제 단순한 이제 멀로주의를 벗어나서 그랜드 스트라테지라고 해서 대전략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50년 트루먼 대통령이 국회 답변에서 공식적으로 대전략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했지만 이미 2차 세계대전 때부터 미국은 세계 패권 국가의 이제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구상을 추진하게 되죠. 그래서 냉전 시기 미국 세계 전략의 3대 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제3세계 전략입니다. 사실은 이제 해상을 거점을 확보하고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바인이라는 사람이 기지국가라는 이제 책을 썼는데, 여기 소개된 번역된 책을 소개했는데, 여기 보면은 현재까지 2023년인가 그런데 70여 개국에 800개 정도의 해외 미군 기지가 있고 한국에만 83개의 미군 기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러니까 이 통계 잡힌 요 기준이 있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전략은 사회주의 결국은 이제 땅 따먹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따먹기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사회주의 세력이 팽창이 되면 미국의 자본주의 시장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회주의권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서 이른바 봉쇄 전략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봉쇄 전략은 여기 보면은 이제 대사관의 외교관이었던 조지 캐논이 이제 긴 전문, 롱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약 8,000자에 해당되는 장문의 이제 전문을 올립니다. 보통 뭐 전문 들어가면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저도 이제 오사카 청영사 있을 때 이제 전문 같은 거 이제 뭐 작성하고도 보고 또 딴 걸 보면 뭐 길지 않거든요. 뭐 길어봤자 뭐 이제 조금 더 첨부돼가지고 10페이지 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걸 8,000매자의 장문을 써서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봉쇄 전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제 조지 캐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미국이 대소 봉쇄에 나서게 되는 거죠. 그 서방과의 전략에서는 이제 동맹국이 결국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그 미국의 세계 패권이 서방국의 이익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동맹국의 부담을 분담하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서방 전략이라고 한다면 지역 통합 전략에 따라서 집단 방위 체제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구축하는데 유럽 지역에서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조약기 중앙 조약기 센토, 그 다음에 동남아 조약기구 시토, 그 다음에 엔저스, 미국,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엔저스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가 빠졌죠? 동북아 조약이 없습니다. 동북아. 그거는 이제 바로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게 제가 이 구성 때문에 굉장히 애먹었는데 최근에 이제 나오는 논란입니다. 냉전 이후에 미국의 세계 전략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건데 크게 나누면 현실주의 역의 균형 전략과 자유주의 패권 전략 이 두 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 미어쉐이머 교수, 시카고 대학의 미어쉐이머 교수하고 하버드 대학의 스테판 월트 교수가 이른바 현실주의 정책에 입각해가지고 냉전 이후에 미국의 전략을 자유주의 패권 전략이라고 얘기하면서 쓸데없이 클린턴, 부시, 오바마 할 거 없이 다시 말하면 민주당이나 공화당 할 거 없이 자유주의 패권 전략이 결국 미국의 몰락을 자초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토의 동진이 이러지 않습니까? 나토의 동진하고 또 미국이 부시 행정부 때 아프가니스탄 전이라는 이라크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맹비난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당시에 이제 클린턴 행정부 때 중국의 세계 무역기구 가입을 허용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결정적인 패착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의 패권적인 힘으로 비자유주의 국가를 자유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망상이다. 그리고 개방적 무역 질서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도 망상이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지금 핵심적으로 미국의 사회적 이익이 걸린 곳에만 개입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유럽이라든지 페르시아만, 동북아시아 요 정도에서만 미국이 개입하고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 둬라. 왜 쓸데없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 개입해가지고 미국 국력을 소모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중국의 의도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비시장 국가인 중국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이 패권이 위험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이제 현재 번역돼서 나온 미국에게 거대한 환상, 미국에게 대전략이라고 하는 2018년에 나온 책입니다. 번역은 이제 뭐 2020년, 21년 이렇게 나온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 미 국가안보보좌관인 설리번이 이런 반론을 펴니다. 반론을 펴는데 이 논문이 여기 나오죠. Foreign Affairs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부시나 오바마의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시하고 오바마는 근본적으로 같은 게 아니다. 근데 왜 같다고 얘기하냐. 또 하나는 외교안보 정책과에서
최대 고민은 중국의 부상이었다. 그런데 이거를 대안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비판한 건 잘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논문이 이제 또 이런 현실주의 역의 균형 전략을 비판하는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주의 패권 전략을 계속 견제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일부도 이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이나 이런 부분은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일 때 추진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책임이 있는 거죠. 상원 외교위원장일 때 했군요. 오바마 때는 이제 부통령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자신들의 정책 실패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결국 이제 이런 현실주의 역외균형 전략에 대해서 중국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설리번이 얘기했던 것처럼 부시 독트린과 오바마 독트린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부시 독트린은 9.11 테러가 나면서 발표했던 건데, 테러와의 전쟁, 그 다음에 악의 축으로 규정한 이란, 이라크,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현실주의 그 전략가들이 비판하는 부분입니다. 왜 쓸데없이 이라크를 공격해가지고 미국의 국력을 소모했느냐. 또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가지고 거의 뭐 20년 가까이 미국의 발목을 잡혀가지고 결국은 수치스럽게 불명예스럽게 이제 퇴진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2014년도 웨스트포인트 연설을 통해서 밝힌 오바마 독트린입니다. 오바마 독트린은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독트린을 그대로 이제 답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맹과 우방을 통해서 공조를 통해서 국제 분쟁을 해결한다. 다시 말하면 중동의 이런 전쟁에서 미국이 직접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동맹 국가를 내세워가지고 분쟁을 해결한다. 두 번째는 온건파 반군을 지원하고 대테러 방식을 전환한다. 예를 들면 이란을 치려면 이란을 직접 치는 것이 아니라 이란과 적대 관계에 있는 이라크를 후원한다든지 뭐 이런 식이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 세력들을 지원해서 타겟을 공격한다는 얘기고, 미국의 안보 이익이 직접 침해될 때만 무력을 사용한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지만 미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죠. 그러면서 뒤에서 이제 그것도 자기네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또 여러 이제 유럽 국가를 동원해가지고 무기 지원이나 여러 가지 이제 재정 지원을 하도록 압박을 넣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미국이 이런 그 국제 분쟁에 가급적이면 이제 연루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력 소모를 최소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지역 통합 전략으로 가면, 자, 미국의 기본 전략은 전후 전략은 지역 통합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런 만들지 못했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아시아에서 그런 움직임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아시아에서도 집단 방위 체제 움직임이 있었으면 나토라든지 시토, 센토와 같은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1949년 3월 20일 그러니까 나토 결성이 3월 18일이니까 그 다음 날 필리핀의 키리노 대통령이 이른바 태평양 동맹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태평양 동맹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하고 장제스 중국 대만 총통이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을 배제했다는 이유로 해서 미국이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때만 해도 1949년, 50년 이때만 해도 이제 뭐였냐면은 결국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1952년도 체결은 51년도 됐고 발효가 52년도 됐기 때문에 아직은 일본이 독립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미국 점령하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을 배제한 태평양 동맹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시아에서 이런 그 지역 동맹이 만들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이 취했던 전략은 이제 바로 차축과 바퀴살 전략, 허브 앤 스포크 관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미국과 한국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 이 그림 보시면은 일본과 미국은 미일 안보 조약, 미국과 대만이 미국 대만 안보 조약, 54년 체결돼서 71년에 이제 없어지는. 그다음 미국과 필리핀 간의 상호방위 조약, 호주 간에는 이제 엔저스 조약. 원래 이제 그 뉴질랜드도 있었습니다만은 뉴질랜드는 나중에 이제 파기를 해서 떨어져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동맹국끼리 한국과 일본, 한국과 대만, 일본과 대만, 일본과 필리핀 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대만 하는 거죠. 그러나
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양자 조약을 맺으면서 넓은 의미의 반소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는 반중은 아니고 반소가 주축이었죠. 그래서 차축과 바퀴살 전략, 안보 체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이제 여러 가지 국가마다의 그 국력 차이도 컸고, 그 다음에 국가 간의 어떤 성격이 너무 달라가지고 이거를 이제 하나로 묶기는 이제 어려웠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대만이 쫓겨왔지만 장개석은 중국 대륙을 통치하던 이런 지도자였고, 한국은 또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 전쟁에 또 휘달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1951년 필리핀을 필두로 해서 일본, 미국, 대만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서 허브 앤 스포크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그 CSIS, 미국 싱크탱크 CSIS의 한국 석자인 빅터 차관 얘기가 그런 얘기죠. 이런 지역 통합 전략이 왜 안 됐는가를 설명하면서 한국과 일본 간의 적대 관계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은 적대 관계에 있으면서도 그러나 또 안보 이익은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소련의 위협에 대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있고 공동의 협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만약에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이 간축하려고 하면 한국과 일본이 나서가지고 반대한다는 거죠. 그리고 소련의 위협, 북한의 위협, 이런 공동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제휴를 하면서도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서 빅터 차가 쓴 책이 적대적 제휴라는, 제가 알기로는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번역한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합 전략에 이제 실제로 그럼 어떻게 전개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시아 지역에서 나토와 같은 이런 지역 통합 전략, 통합 기구는 만들지 못했지만 허브 앤 스포크 관계를 통해서 이걸 한반도의 위험 상황을 이제 견제하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유엔사와 또 일본의 주둔에 있었던 유엔사 후방 기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이제 국회 국방위 위원들이 당시에 이제 유엔사 오키나와에 있는 유엔사 후방 기지를 간다고 했을 때,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때문에 안 갔어요. 안 가니까 당시 신원식 의원이, 지금 국방장관 신원식 의원이 도대체 유엔사 후방기지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간과하고 우습게 보고 안 간다 그러면서 막 질타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사실 유엔사 후방기지가 사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원래 이제 유엔사라고 하는 그 유엔사 사령부가 원래는 이제 그 한국전쟁 당시에 도쿄에 있었고요. 그러다가 1957년도에 이제 57년도에 서울로 온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울로 오다 보니까 그 일본에 있는 유엔사 기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문제 때문에 유엔사 후방 기지를 이제 만든 거죠. 후방 사령부를 만드는데, 그래서 유엔사 사령관은 포스타, 그리고 한미 연합사령관, 주한미 사령관을 겸임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유엔사 후방기지 사령관은 바로 주일미군 사령관입니다. 주일미군 사령관은 3스타고 주일미군 공군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유엔사와 유엔사 후방기지가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맺은 조약이 1954년도에 유엔과 일본 주둔군 지휘협정이라는 게 체결됐고, 특히 1961년도에 미란보조약이 개정되면서 한국 관련 비공개 합의가 있습니다. 코리안 마이뉴트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2010년도에 공개가 됐는데, 이거는 뭐냐면 설사 유엔사가 해체된다 하더라도 유엔사 7개 기지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유엔군이 쓸 수 있도록, 사전 협의 없이도 쓸 수 있도록 약속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1969년도에 닉슨 사또 공동성명에 통해서 다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일본에 있는 7개의 유엔사 기지를 통해서 미군 본토에 있는 전시 증원군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16개 참전국들의 부대가 바로 한반도로 올 수는 없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쪽으로 올 수가 없으니까 일단 오키나와나 일본 본토에 있는 7개 미군 기지에 모였다가 여기서 이제 한반도에 투입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유엔사 후방기지죠. 그리고 결국 유엔사령관은 1978년까지는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작전 통제를 가지고 이제 그 한국군을 통제하면서 전쟁을 수행하겠다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베 총리 사진이 나오는데 아베 총리가 당시 한일 관계가 나쁘니까 뭐라고 협박을 하냐면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주일 미군을 마음대로 못 빼나간다. 일본 정부가 승인하지 않으면 못 빼나간다고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미 해병대가 그러니까 일본이 양해하지 않으면 미 해병대 한국을 구원해 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당시 국방부 자문위원이어가지고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진짜냐? 그래가지고 결론은 뭐냐면 여러 가지 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진 거죠. 이게 밝혀졌기 때문에 일본이 반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양해하도록 다 합의가 돼 있었다는 거죠. 이게 파기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주일 미군, 특히 오키나와 미 해병대, 그러니까 7개 기지에 있는 미군이게 됐든 전시 증원군들은 일본 정부와 협의 없이도 일본에 있는 기지를 통해서 한국 전쟁에 참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쟁점되는 유엔사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쟁점인데 시민단체 일부에서는 이제 유엔사 해체 주장하는 해체 본부하는 사람들 계시잖아요. 근데 뭐 그거 이제 저도 이제 토론장으로 나가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이게 이제 이 복잡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유엔사 이런 나쁜 놈들 아니야? 아니면 1978년도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유엔 총회 결의에서 해체 결의를 했는데 왜 안 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이 바로 유엔사라는 것이죠. 유엔사와 유엔사 보관기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한미연합사가 만들어지면서 조금 더 구조가 복잡해집니다. 다시 논쟁은 이제 뒤에 다시 쟁점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인 소장이기도 하죠. 서울대 남기정 교수가 쓴 책이 박사 논문이 기지국가의 탄생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소개한 이유는 혹시 필요하면 읽어보시라는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일본이 완전한 주권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오키나와의 한 70-80%가 미군 영토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일본한테 오키나와를 반환했지만 실제로 조건이 뭐냐면 70-80%의 토지는 미국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금 넘겨준 겁니다. 주권을 넘겨줬지만 사용권은 미군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열도에 있는, 본토에 있는 4개의 기지조차도 일본이 마음대로 못하고 미군이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일본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완전한 독립국가가 아니라 기지국가로 전환됐다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박사님 논문이 주제고요. 나중에 이제 그런 취지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그 전까지만 해도 주요 타겟은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의 남하를 막는 게 주요 목적이었는데, 결국 이제 1990년대 이후에 소련이 해체되고 또 소련이 힘이 약해지면서 새롭게 굴기한 나라가 있죠. 저는 이제 부상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굴기가 좀 어감이 세서 항상 굴기라는 말을 쓰는데 중국이 굴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현재 뭐 통계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IMF 통계에 따르면 한 70% 정도, 미국 GDP의 70%, 어디는 뭐 거의 뭐 80% 육박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제가 첫 시간에 제가 강의할 때 나왔는데 이른바 40% 전략, 40%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GDP의 40%에 도달한 나라가 생기면 그때는 미국이 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수에즈 운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영국의 패권을 완전히 제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련의 그 군비 경쟁을 통해서 소련을 이제 무너뜨렸고, 그 다음에 85년도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의 패권 도전을 좌절시켰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패권에 대해서는 당시에 이제 미국이 바빠가지고 저쪽 이제 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매몰돼 있었고, 또 하필이면 공교롭게 2007년인데 위먼 브러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대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육제회담의 주도권도 오히려 중국이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미국이 니들이 의장국이 돼서 니들이 맡아라라고 해서 주도권을 넘겨주기까지 합니다. 그때부터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힘을 키우기 시작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국이 이제 세운 전략, 그러니까 지역 통합 전략이라는 대전략 속에서 특히 중국의 굴기에 맞춰서 나온 전략이 바로 통합 억제 전략입니다. 통합 억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보고서 표지입니다. 보고서 표지에 보면은 이제 2002년 10월 때 나온 건데 국방전략서에 나온 정의입니다. 여기 보면 기존의 군사 수단의 확장 억제에 미국, 다시 말하면 군사력 외에도 미국이 다른 어떤 외교 정보 수단도 포함하고 또 미국의 힘뿐만 아니라 동맹국가의 힘도 동원해가지고 총체적으로 중국의 굴기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통합 억제 전략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나온 것이 사실은 이제 그 미국이 오랫동안 지역 통합 전략에서 추구했던 것이 한국과 일본을 어떻게든 간에 안보 협력의 한 틀에 묶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허브앤스포크 안보 구조라고 하는 것이 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동맹과 동맹국끼리의 연대를 만들려고 계속 했는데 계속 안 되다가 사실은 우리나라 보수 정부조차도 그걸 계속 꺼려했거든요. 중국의 눈치도 보고 또 이것이 그 남북 관계에 그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것에 반대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전면적으로 이제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을 추진했고요. 그 걸림돌이라고 판단했던 이른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3자 변제안을 일방적인 조치로 발표하면서 여기서 나온 것이 이제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인데 처음으로 2022년 11월 13일 그러니까 취임한 그해 첫해 11월에 프놈펜 정상회담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라는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얘기해서 확대된 영내 파트너십 그리고 경제 번영과 기술 선도 이런 데 협력해야 된다라고 발표합니다. 이때만 해도 아주 원칙적인 얘기였는데 이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발표한 것이 작년 8월 18일 날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세 개의 문서를 채택합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그래가지고 세 가지를 이제 발표하게 되고, 이에 앞서서 이제 작년 1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하게 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별개로 워싱턴 선언을 이제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 요거랑은 좀 별개의 문제로 다뤄지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통합 억제 전략이 그러면은 제가 방금 먹은 한미일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이제 여기 이제 완성된 형태입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의 굴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에치슨 선언에서는 한국과 대만을 미국의 국동방위선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는데 2023년도에 뭐 정확한 이름은 아닙니다만은 신 에치슨 선언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얘기가 만약에 한국이 미국 말을 안 들으면은 제2의 그 당시에는 제2의 에치슨 선언이라서 문재인 정부 때는 한국을 그럼 배제해가겠다고 협박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공식적으로 이제 한국과 대만이 들어오게 되고 특히 이른바 프렌들리 쇼어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반도체 문제에서 한국과 대만, 일본을 묶어가지고 이 부분이 향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고 또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시키는 핵심이라고 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국의 그 삼성과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대만의 TSMC, 그 다음에 일본의 이제 구마모토에서 새로 지금 만드는 공장 이런 부분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신 에치슨 라인이 2013년도에 이제 구축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뭐 누가 또 발표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제 2021년도에 쿼드라고 알죠?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가국 안보 대화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오커스, 그해 9월 달에 미국, 영국, 호주 간의 원자력 잠수함 동맹. 그래서 비핵 국가인 호주한테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남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을 견제하는 이런 그 지원군으로서 호주를 끼워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은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서 한미일 안보 협의체가 만들어졌고 이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4월 11일 미국, 일본, 필리핀 정상 마르코스 주니어가 백악관에 가가지고 기시다와 바이든 3자 간의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한미일에 이어서 한미일, 필리핀 3국 안보협의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좀 더 앞서 재작년 6월 달에 프로태평양 연대라는 파트너스 인 더 블루 파시픽이라 가지고 이게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안보협의체는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연대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5나라가 주축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옵저버 국가로
한국과 독일, 캐나다가 이제 들어오는 방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아까 허브앤스포크 관계는 아까 제가 그 그림을 뭐 간단한 거예요. 바퀴살 모양이니까 여기 보면 이게 이제 허브앤스포크 관계죠. 기존에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그림이 단순하게 제가 이걸 그리려고 어마어마하게 고민해가지고 그립니다. 저걸 하나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를 고민한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만나는 쿼드, 미국, 일본, 한국의 한미일 협의체, 미국, 일본, 필리핀의 협의체, 그다음 미국, 호주, 영국의 오커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푸른 태평양 연대는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뉴질랜드 PBP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연대 그룹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주도하는 그룹은 미국, 일본이 이제 주도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걸 주도한 게 일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계속 낸 거는 일본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근데 이 이름이 뭐냐? 이 이름은 이제 현재 그 주일 대사인 갑자기 생각해요. 람 뭐죠? 그 사람이 이제 붙인 이름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게 제가 이제 영어 원문을 확인했기 때문에 당시 칼럼을 쓰기 위해서 Lattice-like Strategic Architecture라고 해가지고 격제형 전략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현재 미 국무부 장관인 커트 캠벨이 적절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에서의 나토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유럽과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유럽은 공동의 이해, 공동의 문화, 여러 가지 이제 그 안보적 이해가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나토와 같은 단일 안보 체제가 집단 방위 체제가 가능하지만 아시아 지역은 서로 나라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양으로 다 떨어져 있다. 지리적으로도 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런 격제형 전략 구조가 적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 보면 이제 그 푸틴 대통령이 필리핀에서 기자회견할 때 자기네들이 이제 북러 조약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한미일이 중심이 돼서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에 앞서서 미국에서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미 이제 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의의인데요. 한미동맹은 이제 동아시아의 역외균형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이 동북아 균형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엄청나게 이제 그 보수 진영의 공격을 받았고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스스로 아시아 균형자론을 철회했습니다. 동북아 균형자론을. 근데 당시에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육사 졸업 연설에서 한 얘기거든요. 거기서 시작해서 쭉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한국이 무슨 동북아 균형자냐, 한국이 자기 것도 못 챙기면서 무슨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냐. 균형자라고 하는 건 어느 쪽에 힘을 쏠리면서 세력을 이제 전체적인 아시아의 평화와 균형을 만드는 건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일반 국제정책에서 얘기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죠. 그 현실주의 역외균형 전략이라고 아까 미국의 그 전략가들이 얘기했다고 했는데 바로 이제 미국의 전략은 역외균형제 역할입니다.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현재 역내에는 뭐가 있어요?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 한국은 이 동아시아 국가지만 미국은 동아시아 국가가 아니죠. 역외 국가지만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로서 힘을 투사하면서 아시아에서의 힘의 균형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역외 균형. 그래서 이제 북중러와 한미일, 최근에 대만까지 끼면은 한미일 대 사이에 이제 세력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고요. 현재 이거를 관계돼서 한미 상호방위 조약, 미일 안보 조약이 있고 한일 간에는 아직까지 이제 이 캠프 데이비드 공동 성명 정도까지만 있지만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조중 우호 협력 조약, 그다음에 중러 설린 우호 협력 조약이 있고 얼마 전 며칠 전에 체결한 조러 포괄 전략 동반자 조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방 삼각에 해당되는 나라들은 상호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조중 우호 협력 조약 같은 경우는 자동 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특징적인 것이. 우리가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학자들을 물어보면은 그건 이미 사망화된 건데 형식적으로 놔두는 거다라고 하는데 결코 형식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사시에 바로 그 조중 우호 협력 조약이 가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갖기 위해서 그 개정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개정하지 않고 또 중국은 1961년도에
지금 중국이 맺고 있는 동맹 국가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중국이 1965년인가요? 비동맹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와도 동맹을 맺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꾸 북한하고 동맹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맞습니다. 동맹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동맹조약을 체결한 나라가 당시에 이제 중국하고 소련, 중국하고 북한이 동맹조약을 맺었어요. 1961년도에. 그런데 소련은 30년 뒤안에서 나중에 이제 그 동맹조약이 이제 해제가 됐고, 그래서 동맹이 아닙니다. 그런데 북한은 제가 볼 때는 뭐 북한도 필요하니까 해제를 원하지 않았고, 중국도 한반도 문제 개입을 위해서 유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변명할 때 중국에서는 아예 한국 걱정하지 마라. 우리 뭐 사문화된 조약이 아무 의미도 없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의미가 있는 조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조정무협력 조약에 자동 개입 조약이 있고요. 이번에 조로 포괄 전략 동반자 조약에서 이 조선일보하고 그다음 미국의 비켜참한 그게 자동 개입 조항이 있다라고 하는 바람에 제가 수많이 기자들한테 연락을 받아서 제가 계속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KBS에서 마지막에 이제 다시 확인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아니라고 해도 되겠냐. 나만 믿어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 제 말은 안 믿어가지고 마침 이제 장호진 안보실장이 자동 개입장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 게 있어서 그걸 찾아가지고 보내줬더니 그때서야 이제 믿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니고요. 다만 이제 표현을 세게 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동맹조약도 아니지만 준동맹조약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미동맹의 두 번째 의의는 지역에서의 여객균형제 역할이고, 또 하나는 대북 전쟁 억지력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상호방위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 그리고 증원 전력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워싱턴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했던 워싱턴 선언 말고요. 1953년에 이제 전쟁 끝나고 했던 워싱턴 선언이라는 게 있거든요. 원래 이게 이제 워싱턴 선언 오리지널인데, 한반도 휴전에 관한 참전 16개국 공동 정책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또 우리나라에 모여서 또 우리나라에서 한 게 캐나다에서 또 모임을 가진 적이 있는데, 여기서 뭐냐면 만약에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면 당시에 전력 제공국들이 다시 참전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북한도 굉장히 반발을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이 북한의 전쟁 도발 의지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건 핵과 관련 재래식 일반적인 전쟁, 이건 핵과 관련돼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미 워싱턴 선언이 그렇습니다. 작년 4월에 요 워싱턴하고 요거 다른 얘기죠. 요거는 한미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전 16개국의 워싱턴 선언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건 단지 북한뿐만이 아니고 중국이나 러시아까지도 포함하는 핵 위협을 한미가 억제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면은 뭐 이건 뭐 나중에 설리번이 한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당시 요거 하고 나서 내일신문이라는 데 기고를 했었는데, 정기 이제 컬럼을 쓰기 때문에 그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조정을 올린 워싱턴 선언. 그러니까 워싱턴 선언의 가장 큰 의의는 딴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작년 1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 3개월이면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바람에 미국에 벌컥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의 일개 학자가 주장하거나 일개 국회의원이 얘기하면 끔찍도 안 합니다. 막 그놈들이 뭘 하는 얘기지, 뭐 정치적인 표롭게 사는 거지. 근데 한국의 대통령이 그 얘기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한국 대통령이 핵무장 가능하다고 얘기해버리니까 미국에서는 얘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든 간에 이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워싱턴 선언입니다. 그 결과 설리번이 이제 그 한 2달 정도, 1달 반 뒤에 미 군축협회 연설하면서 이게 아주 애먹었다. 근데 겨우겨우 해가지고 한국 그 자체 핵무장론을 포기시켰다. 그게 바로 워싱턴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미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한 거는 한반도를 둘러싼 얘기고, 요거는 조금 더 이제 해양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한미동맹 의의는 중국의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거부하는 억제자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좁게 얘기하면 인도태평양사가 한국의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해상교통로가 한반도가 참 이거 보면 참 괴로운데 너무 좁지 않습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해상교통로의 90% 이상이 요 대만해협 바깥으로 해가지고 남중국해로 해서 말라카해협을 통해서
대부분이 이제 석유의 거의 100%, 거의가 아니라 100%가 글로 수송하고, 나머지 이제 수출품들의 90% 정도가 해상교통로, 남방 해상교통로를 통합니다. 우리가 5개 해상교통로가 있는데, 그 중에 90%가 이제 남방 해상교통로인데, 이 부분에서 통행을 하는데, 그러면 누가 지켜줍니까? 이게 그냥 뭐 공짜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 부분을 지금까지 지켜준 것이 바로 과거에는 미 태평양사령부, 지금은 이제 인도 태평양사령부가 우리의 해상교통로를 지켜주는데, 미국이 이제 자꾸 이제 열받는 건데, 우리가 왜 해줘야 되냐? 일본한테는 이제 2000내리 보호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본도 길게 생겼으니까, 여기 말레카 해협뿐만 아니라, 말레카 해협 넘어서 인도양까지 다 일본이 역할을 해라. 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도 이제, 거기다 부담을 느끼고 있고, 또 우리는 또 일본이 그런 역할을 경계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만든 게 제주 민군 복합항입니다. 그래서 제주 민군 복합항을 통해서 우리가 최소한도 말레카 해협까지, 또 그거 안 되면 최소한도 대만 위쪽까지, 제주도 남방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어쨌든 이런 논의가 나오게 된 건데, 결국은 한국의 해상교통로 보호 역할을 미국이 해왔다는 겁니다. 그 동맹이 해준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이 이제 그 도련 전략이라고 지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중국이 이제 걔네들이 도련 전략, 제1도련까지 지금 이제 장악한 상태입니다. 제1도련. 이걸 이제 미국이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나선 게 바로 이제 유령 함대 전략 작전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보면은 우리 지금 새롭게 준비 작업에 들어가는 작전사령부 내에도 우리가 다영역 작전 본부인가 이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다영역 작전이라는 게 뭐냐면, 과거에는 이제 공지 전투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공군과 지상군을 통해서 막는데,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미 이제 뭡니까? 이 해양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공지 전투가지고는 안 되니까, 바로 다영역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육해공군 플러스 우주 사이버까지 총동원하는 이런 이제 다영역 작전을 통해서 중국의 도련 전략을 무력화하는 건데, 1차적으로는 중국의 함도를 유령함대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스텔스 기능을 가진 함대입니다. 그래서 미군 함정들이 실제로 제1도련까지, 지금 제2도련까지 밀려났다가 다시 제1도련까지 포위망을 구축하는데, 중국의 탐지 레이더에 안 걸린다는 거죠. 그런 이제 무인 수상함, 또 줌말트 스텔스함 이런 것들이 이제 전진 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해상 통제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게 이제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이제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둘러싸고 또 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미국은 중국의 이런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거부하기 위해서 항해의 자유작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금 일본 해상자위대까지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도 지금 계속 참여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 한국 해군이 지금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그 구단선 안에 들어갈 수 있냐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중국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몇 년 전에 태풍을 피해가지고 이른바 그 무인도,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 무인도에 들어갔다가 중국이 계속해서 반발해가 항해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곤욕을 치른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어쨌든 이런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해양 패권을 억제하고 해상교통을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미동맹의 의의를 얘기했으니까 한계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제 국제정책에서 얘기하는 두 개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자율성과 안보 교환의 딜레마. 다시 말하면 미국이 우리 안보를 지켜주는 대신에 우리의 자율성, 외교적 자율성 또는 주권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특히 이제 대등한 동맹이 아니라 과거 영국과 프랑스처럼 대등한 동맹일 땐 그런 일이 없지만, 한국과 미국, 이거는 이제 불균형 동맹이,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맺은 동맹의 경우는 이런 자율성과 안보 교환 딜레마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맹 관계를 통해서 안보를 얻는 대신에 자율성을 잃게 된다. 그러니까 정전체제에 따른 비무장지대에서 한국 주권이 제약되는.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타미플루를 북한에 보내려고 하는데 유엔군이 이건 우리 관할이라고 해서 안 보내주잖아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걸어서 북한을 갔는데 딱
들어가는 장면만 보여주고 그다음에 안 나오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미군 통제하에서 미군 차를 탄지 우리 차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군 통제하에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 특히 38선 그 비무장지나 이런 부분은 우리의 관할이 아니라 미군 특히 유엔군의 관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전 통제권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이 국방연구원이나 이 비겁한 국방연구원이나 이 보수 군사 전문가들은 작전 통제권이 무슨 주권이냐, 이거 우리 한국과 미국 협의해서 하는 게 주권이 아니다. 근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실제 작전 통제권은 주권 문제가 맞고요. 실제로 왜냐면 그 김병조 의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했던 그분도 그 얘기를 해요. 이게 실제로 부사령관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령관이 결정하고 부사령관은 협의는 하겠죠. 협의하는 정도지 결국은 작전 통제 최종 결정권자는 사령관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군사 주권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 높은 방위비 분담금 압력, 그 다음에 우리의 국내 여론이 대대로 반대했지만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되는 부분, 이걸 반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문재인 정부도 이거를 뒤엎을 수가 없는. 그 다음에 불평등 조항이 담긴 한미 FTA.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의 일대일에 따라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가입할 때 미국이 가입하지 말라고 굉장히 압력을 넣습니다. 다행히 그 당시에 영국이나 이태리 이런 나라가 가입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묻어가지고 그냥 가입을 했죠. 그 외에 이제 이런 그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미국 요구하는 걸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자율성 안보 딜레마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루와 반기의 딜레마. 이거는 동맹관계 때문에 원치 않는 전쟁에 연루가 되는 거죠. 또는 동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협을 받았을 때 미국이 안 도와줄 수 있는, 아직은 그런 것보다도 이런 항상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죠. 당시에 옛날에 이제 그걸 안 썼네. 그러니까 그 이라크 파병할 때 당시 롤리스 미 국방부 차관보가 와가지고 협박을 했어요. 만약에 한국이 이라크 파병을 안 하면 주한미군 빼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우리 정부에서 노심초사에서 당시에 이제 그 NSC 사무처에서 나온 아예 절충안이 파병을 하되 비전투병을 파병하겠다라고 해서 타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런 그 반기의 딜레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실제로 보면 한국군의 해외 파병이 있습니다. 베트남 전에 전투부대가 파병됐고, 이라크 전에 자이툰 부대가 파병되고, 호르무즈 해협에 청와대 파병, 이거 다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군의 군사 개입, 이때 한국이 연루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한국의 인태전략 보고서에 보면은 대만 해역의 평화 안정이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스스로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한국이 대만과 중국 간의 전쟁 시에 연루를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CSIS 보고서, 작년 1월달에 발표된 미 전략문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은, 여기서 이제 물론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 대만에서 중국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주한미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 때문에 지상군은 파견이 안 될 거라고 본다. 다만 주한미군의 미 공군 4개 편대가 있는데 이 가운데 2개 편대는 개입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그러니까 오산과 군사의 공군기지가 하나의 이제 그 후방에서 기지로 활용되고, 제주 민군복합항이 후방 지원기지 역할을 할 것이고,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의 공군 가운데 편대 가운데 2개 편대가 대만전에 투입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방기, 아까 북한의 핵위협이나 무력 도발, 중국의 해상교통로 차단 등의 미국의 안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상당히 이제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국제정치학에서 하는 이제 용어를 제가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제가 해석을 해서 계속 주장하는 부분인데,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2조에 보면은 3조와 2조가 있습니다. 2조에 보면은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이 있을 때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조는 뭐냐면 상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현재 영토, territories now, 또는 각 당사국이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 2조의 경우는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의 폭격기나 전투기가 우리가 설정한 카디즈,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올 경우, 이 부분은 뭐냐면
국제법상으로는 영해 침공이 아니라 카디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설정한 거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비행기라고 하는 게 배나 탱크나 이런 거 달리 순식간에 이게 만약에 이제 미국 만약에 중국의 전투기가 서해에 떴다 그러면은 몇 분 안 돼가지고 바로 그래서 서울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5분 내에 다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제 스크럼블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적기가 뜨면 우리 공공기가 바로 같이 떠서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방공식 쪽에 들어오지 마라. 근데도 계속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경고 사격을 하고 실제 사격을 하는 거죠. 2020년인가 그때 그 러시아의 폭격기가 독도 상공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영공에 들어와가지고 당시에 우리 그 공공기가 경고했는데도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맞췄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조명탄 같은 걸 쏴가지고 나중에 물론 물리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침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무력 공격이 아니라는 걸로 간주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작동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표시시키려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회색지대 분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주로 중국이 많이 쓰는 필리핀하고 분쟁에서 만약 무장 어선들 있지 않습니까? 무장 어선이라고 하는 거는 대포나 뭐 총을 쓰는 게 아니라 곡괭이 낫을 들고 와서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해경 한 명이 죽었죠. 해경 대원이 하나 죽은 적도 있었는데 얘네들이 그냥 뭐 협박하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 체포하려고 들어오면은 낫 곡괭이 들고 와가지고 그냥 좁혀가지고 찌르고 그래가지고 우리 해경을 이제 물리치는 거죠. 아니면 최근에는 이제 중국의 어선들이 그 포를 안 쏜다는 걸 알고 필리핀의 해양 경찰이 오면은 물대포를 쏴가지고 경기 타격을 물대포가 그냥 뭐 찍 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을 적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고압을 하기 때문에 뭐 기계가 파손되는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해서 이게 이제 다 회색지대 갈등이거든요. 회색지대 분쟁인데 이때는 뭐냐면 무력 공격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 상호 방역이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독자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건 한미 상호 방역 조약이 작동 안 되는 영역이다.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의 영토 분쟁 시도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쓴 거 보면 씨 오브 저펜이라고 써 있고 여기 잘 안 보이죠. 리앙크루트라고 써 있거든요. 리앙크루트 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CIA 보고서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마지막 가장 최근 거를 다시 이제 카피 뜬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뭐 무력으로 탈취하거나 뭐 하더라도 미국은 한 번도 공식적으로 한국의 영토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비유를 할 때 많이 얘기하는데 옛날에 그 임진왜란 때 이 해상 통제권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 지금 작전 통제권 누가 가지면 진린제독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명나라의 진린제독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순신 장군은 그게 이제 하나의 전투사령관이었던 거죠. 그때 뭐냐면 이순신 장군이 계속 코니시 유키나가가 이제 여수에서 진치고 나가려고 할 때 진린 입장에서 보면 뇌물 받고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남의 나라 전쟁 와서 계속 있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보내자라고 했는데 이순신 장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멀쩡하게 있는데 이놈들이 와가지고 우리 백성들 죽이고 약탈하고 많은 그 재산을 훼손시켰는데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바로 외국군하고 현지군의 입장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순신 장군 입장에서는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고 추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작전 통제권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진린제독 밑에 있는 부제독이 제가 이름이 잊어먹었는데 누군가가 끝까지 이순신 장군한테 동의를 해가지고 결국 진린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린이 움직이긴 하는데 만약에 진린이 끝까지 동의 안 해주면은 이순신 장군이 그런 명령해전이고 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고니시 유키나가가 나가도록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작전 통제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같이 이제 일본이 만약에 독도를 뺏었단 말이에요. 독도를 뺏었는데 우리 해군이 이제 이걸 탈취하려고 다시 말하면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작전을 하는데 미군이 작전 통제권을 가진 미국이 하지 마. 그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지금 미국은 한국 영토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그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가정적인 사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 작전 통제권이 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부분이고 한미동맹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다룰 때 한미동맹 맹신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미 조약 자체에서도 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이제 쟁점들입니다. 이 작전 통제권 문제는 이제 1954년 7월 14일 대전협정을 통해서 한국 합참의장이 유엔 사령을 넘겼습니다. 이거는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요. 조중연합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지원 인민지원군이 왔을 때 북한군의 작전 통제권을 넘겼죠. 중국 인민지원군한테. 그래서 그거는 뭐 이게 특별히 이 자체가 크게 문제다라고 할 수는 없고 결국 전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지휘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됐다는 얘기고요. 그 이후 한미연합사령관이 만들어지면서 유엔 사령관이 가지고 있던 작전 통제권을 한미연합사령관한테 위임한 거냐 이양한 거냐 가지고 옛날에 노무현 정부에서 한창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에도 제가 이제 제가 결정하는 데 참여한 건 아니고요. 국방부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논의 과정을 많이 들었는데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는 위임한 거다. 근데 위임하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면 위임하게 되면은 우리가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더라도 그건 다시 유엔 사령으로 넘어가는 거죠. 작전 통제권이.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평시작전 통제권과 전시작전 통제권이 넘어오게 될 경우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하는데 당시에 이제 한미연합사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거는 이양이다. 위면이 이양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또 뒤집힐지 몰라요. 왜냐면 그게 법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당시 이제 양 당사국 간에 이제 합의한 상황이고 문서로 남아져 있지만 그거는 언제라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적어도 현재까지는 이제 이양으로 돼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평시작전 통제권은 94년 12월 달에 넘어갔고, 우리가 받아왔고, 그러나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에 합의를 해서 이 보면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하기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2단계, 1단계를 했고요. 이때 계획된 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연되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재작년 8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은 이제 평가를 하는데 10월 달에 한미 SCM 연례안보회의에서 이제 그 국방장관, 그 외무장관이 국가장관이 만나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합참의장의 의견을 들어서 통과. 그래서 1단계, 2단계는 끝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3단계는 원래 윤석열 정부는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예 언제 실시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서 지금 이제 중국의 굴기, 북한의 핵위협 이런 걸 들어가지고 현재 계속 이제 신원식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할 때부터 국회의원 하기 이전부터 계속 반대했습니다. 전작권을 가지면 안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서재준 교수가 얘기했던 정말 신기한 나라다. 어떻게 미국이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안 받겠다고 하는 뭐 이런 이제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1999년도에 미 국방부의 동아시아 전략 보고에서 정확하게 미 의회가 넌 원어 수정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주한미군 철수 방안을 이제 제시하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3단계에 걸쳐서 철수하기로 했던 부분입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전자권을 한국에 넘겨준다 이렇게 얘기됐던 거고요. 왜냐하면 전자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세상에 유례없는 어느 나라도 자국의 전자권을 독재적으로 행사하는데 일본도 그렇고 또 이거를 보통 나토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토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토는 지역 방위는 현지 자국의 예를 들면 독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독일이 행사하는 거지만 다만 연합작전일 때만 그 나토군 사령관이 미군 사령관이 갖는 거지 예를 들면 이태리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그러면 이태리 총사령관이 그걸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자꾸 이제 일반 잘 모르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보수 전문가 나와가지고 이제 약간 이제 속임수를 자꾸 쓰죠. 그런 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엔사 재활성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년도에 유엔 총회 결의에서 둘 다 해체, 그러니까 공산 측과 서방 측 간이 동시 통과됐는데 키신저 국무장관이 당시에 유엔 연을 통해서 76년 1월 1일부로 유엔사를 해체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유엔사를 해체하는 대신에 그 역할을 맡는 것이 한미연합사를 창설을 한 겁니다. 78년 11월 달인데. 근데 이제 이게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벌써 3년이 지나니까 이 해체하기 좀 아까운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간단한 게 아닌 게 아까 말씀드린 한미연합사가 단순하게 한반도 차원에서 본다면은 유엔사령부가 한미연합사로 바뀌면 되는 거지만 이 문제가 뭐냐면 유엔사 후방기지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시증원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별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야, 그럼 그 유엔사 후방기지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이게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한미연합사하고 그냥 또 별도로 유엔사 놔둬라. 이렇게 해서 이제, 기능을 별도로 하나 더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서 유엔사 처리 문제인데 항상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이게 이제 평화체제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은 유엔사가 해체돼야 되느냐, 마냐, 뭐 이런 논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평화조약이 체결되더라도 예를 들면 주한미군은 꼭 철수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것도 물론 견해가 철수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그래도 어쨌든 이제 좀 이제 현재 민주당 정도 수준에서 얘기한다면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더라도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조약이 체결되더라도 주한미군이 꼭 철수해야 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주둔하는 거지 정전협정에 따라서 주둔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정전협정에 따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전협정은 뭐냐면 모든 외국 군대가 철수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정전협정 마지막 그 뒤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면은 유엔사는 자동으로 해체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민주당식 사고입니다. 우리나라 야당 민주당의 사고고요. 지금 미국의 보수 강경파들은 또는 이제 그 국힘당 논리는 그렇지 않다. 주한미군도 그대로 있지만 유엔사는 두 가지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은 유엔사가 스스로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해체계를 하거나 아니면 미국 정부의 해체 결정이 있을 때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유엔사가 해체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게 현재 미국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추진할 때 계속 문제 제기한 게 종전선언 채택하면은 유엔사가 어떻게 될 거냐. 한국 안보, 그러니까 동아시아 안보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사가 해체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를 계속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사실 존 볼턴도 계속 반대했던 겁니다. 하노이 회담을 이제 반대했던 이유가 유엔사와도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활성화를 추진하는데 현재 과거에는 뭐냐면 유엔사라는 게 형식적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이제 장교들이 한 2명, 3명 파견돼서 한 20, 30명 정도만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100명 넘게 정확한 숫자는 이제 이게 물어봐도 그것도 보안이라고 해서 정확한 안 알려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100여 명 정도가 이 참모부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한 2, 3명씩 파견됐던 16개국의 참전국의 그 장교들이 지금은 이제 한 4, 5명 뭐 그 이상이 참전하고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 한반도 유사시에 전시증원군을 할 때 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엔사 재활성화 핵심은 전력 제공국 장교들을 증파해가지고 전시 증원과 관련된 보직을 맡기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논란이 됐던 의혹이 뭐냐면 주한미군 2019년 전략 다이제스트라는 데서 한국군을 유엔사 일원으로 넣었습니다. 한국군이 유엔사 일원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전작권 문제서부터 다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한국군은 호스트 네이션, 호스트 스테이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엔군을 받아들인 나라지 우리가 유엔군의 일원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유엔군의 일원이 돼버리면 전작권 문제에서 우리가 그 밑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의료지원국에 불과했던 독일과 덴마크를 미국이 전력 제공국에 넣어야 된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당시에 나온 거는 뭐냐면 독일, 덴마크, 일본이 참여된다라고 했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은 일본이 단지 유엔사 후방기지 제공국가를 넘어서 유엔군의 일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유엔군 일원이 된다는 건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유엔사 일원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안 된다라고 부인했고 일본 정부는 우리는 요청 받은 적도 없어. 이렇게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됐던 얘기고 유엔사 다국적 전투사령부 전환 가능성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 문제는 지금 보수 전문가들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북한군이 이제 재래식 전력을 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핵무력을 동원할 경우
과연 한국군이 전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한미연합군 사령관이 한국 장교가 된다고 했을 때 과연 핵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유엔 사령관이 다시 나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 우려가 있고, 더군다나 이제 만약 한반도 유사시에 북한군의 단독 남침이 아니라 중국 또 요번에 이제 북러 조약에 따라서 러시아군이 들어올 경우 한미연합군을 한국의 그 사령관이 지휘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전시 증원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이걸 명확하게 안 해놓으면, 더군다나 지금 뭐냐면 전작권을 한국군이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이원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 합참의장은 지금 용산에 있고요. 한미연합사령관이 만약에 이제 그 한국군 장성이 된다 하더라도 한미연합군 사령관은 지금 평택기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연합사령관을 지휘하는 한국군 포스타하고 합참의장인 한국군 포스타가 다른 인물이라는 거예요. 현재 원래 약속된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걸 일원화하는데 이제 굉장히 큰 과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보수적인 군 전문가들도 그건 좀 문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언젠가 작전 통제권을 한국으로 넘겨줬다고 해놓고 반드시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제 자세히 나오고요.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에 왔습니다. 이제 집단 방위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한미일 간의 전 군사 합의를 했는데,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이제 여기까지 돼 있죠. 일본의 반도체 제재 때문에 일시 효력 정지시켰다가 다시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요겁니다. 악사라고 하는데, 악사. 한일 상호 군수지원협정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2015년도에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인데, 한민국 국방장관하고 나카타니 일본 방위상이 마지막에 서명을 앞두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한 겁니다.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자위대가 한국 정부의 동의하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일본의 방위상이 그건 좀 곤란한데요.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남한 지역에 대해서는 한국의 관할을 인정한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 들어오겠지만, 북한 지역은 한국 정부를 동의받을 이유가 없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라는 건 한국의 주장일 뿐이고 국제적으로 인정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기본적으로 투코리아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박근혜 정부 때임에도 불구하고 악사는 체결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진행 중인데, 최근에 제가 들은 거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제 북러 조약을 핑계로 해서 이걸 지금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특히 양욱이라고 아산정책연구원의 이제 군사 전문가인데, 이 친구가 계속 이제 이거 우리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뭐라 그러나 마중물을 놓고 딱 공을 던져놓고 지금 이제 공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넘어가면 바로 이제 방위협정, 일종의 안보조약 같은 걸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지금 한국과 일본 간에 지금 이 얘기가 여기 그림상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현재 한국과 일본 간에 외교 국방 2+2 회의를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먼저 나온다는 얘기죠.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죠. 그렇게 만약에 되면은 이제 한일 간의 안보 조약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미국까지 들어오는 한미일 2+2 회의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게 한일 호혜 접근 협정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RAA라고 일본 애들이 이제 자기네들은 헌법상의 제약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저거죠. 이른바 그 상호 주둔군 지휘협정이죠. 지둔군 지휘협정인데 이런 말을 못 쓰니까 얘네들이 호혜 접근협정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이거는 이제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때 따른 어떤 법적 절차, 그 다음에 한국군이 일본 갈 때의 법적 절차, 이런 건데,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왔을 때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이런 거를 이제 맺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본은 이런 호혜 접근협정을 영국하고 필리핀하고 현재 체결한 바가 있고요. 프랑스하고 현재 협상 중에 있고, 호주하고도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압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봤듯이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고 있고, 특히 작년 8월 18일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성명에 따라서 삼국 훈련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바로 아직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6월 달에 지금
항공모함이나 다 들어와 있죠, 현재 부산항에. 조만간에 실시될 거로 보는데 한미일 해상, 수중, 공중, 사이버 다영역 군사훈련을 실시하는데 이름이 뭐냐면 프리덤 엣지로 이름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만간 실시되는데 첫 실시가 이제 금년에 6월 달에 실시 예정되어 있고 이미 미군 함정들, 항공모함은 현재 한반도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전략경쟁 시대의 안미경세.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는 안미경제라는 말을 썼습니다.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글로벌 그 공급망을 봉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재, 반도체, 칩4 동맹을 맺어가지고 칩4 동맹을 통해서 이른바 프렌들리 쇼링이죠. 그러니까 이 반도체의 첨단 반도체가 중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현재 14개국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그 중국의 어떤 그 자유무역에 견제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저는 뭐 그전에는 또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대무역의 26%까지 중국에 의존하는 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줄이는 것까지는 찬성합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이걸 위해서 남방 정책을 취했죠. 남방 정책이라는 뭡니까?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른바 차이나 플러스 원 정책을 취해서 남방 정책 핵심은 뭐냐면 중국 이외에 동남아와 인도로까지 무역을 확대해서 상대적으로 중국의 비중을 낮추자라고 하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게 아니라 아예 미국, 일본이 주도하는 인태 전략으로 들어갔거든요. 인태 전략은 사실은 경제 부분이 아니고 항해의 자유를 추구하는 안보 전략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이 현재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 마저 필요하기 때문에 안미 경중이 이제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더라도 경제는 세계로 확장해야 된다는 안미 경세라고 제가 말을 붙여봤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자원 다원화 외교. 실제로 중국도 사실 만만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과거에 그 일본이 이제 센카쿠 일도 분쟁 당시에 그 일본 그 해상 자위대는 아니고 그 뭐야 그 해상 순시선을 들이받고 난리 피우니까 체포했어요. 선원이랑 체포하고 선박을 압류하고 선장을 구속시키니까 일본 그 누구야 중국 정부가 히토류 수출 금지를 내리는 바람에 일본이 이제 그 이른바 그 센카쿠 쇼크라고 하는데 뭐 마치 그 스푸트니크 쇼크가 이제 그거지 않습니까? 소련이 우주 발사에 성공해서 미국이 깜짝 놀란 것처럼 이 센카쿠 쇼크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내에서는 이게 중국의 위협이 현실로 다가왔다라고 본 겁니다. 그 이후에 이 히토류 문제나 여러 가지 있는데 중국이 지금 뭐냐면 여러 차례 지금 별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히토류나 이런 그 보유량이 나오는데 중국이 제일 많고 그 다음 많은 나라가 베트남, 브라질 이게 뭐라고 썼나 이게 잘 안 보이는데 뭐 하여튼 뭐 호주 뭐 이런 나라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를 방문했고 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베트남의 톡 주석이 우리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른바 경제안보, 자원외교의 다원화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어쨌든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안미 경제를 얘기했고 또 하나는 자기주도 외교입니다. 자기주도 외교 완전한 자주국방을 어렵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북한 핵위협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삼축체제 플러스 원으로 커버하고 적어도 회색지대 갈등에 대해서는 독재 대처할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방산 수출 확대를 통해서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사부시의 자기주도 외교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제 과거에 박근혜 정부의 균형 외교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 외교인데 지금 미중 전략 경쟁에 첨예한 상태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한다고 보고 오히려 균형 외교는 중국과 일본 사이의 균형 외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지정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그 다음에 한국과 중국 간의 해상교통 안전보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제 중국 대사관에 있는 외교관들하고 또 중국 그 학자들하고 뭐 많이는 아닌데 몇 번 금년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주장했습니다. 한중 관계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냐고 물어봐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국이 느끼고 있는 중국 리스크를 해결해 줘야 된다. 바로 해양 패권에 대한 우려들이 있다.
만약에 그 리스크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한국은 지금 보수 정부뿐만 아니라 진보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점진적으로 일본, 미국하고 안보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해소하는 방안은 결국 중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단선이나 도련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중국의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방 전략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조차도 탈동조화를 얘기하고 탈동조화에서 벗어나서 탈리스크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직 우리나라만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특히 최근 들어와서 러시아 관계가 아주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실사구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지도영장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